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단원부터는 이제 자료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구조도 이제 뒤쪽에 정렬이다, 검색이다 그런 알고리즘 쪽을 이제 또 보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자료 구조란 무엇인가 개념부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러분 교재에 있다시피 자, 이 두 개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어떠세요? 그냥 널브러져 있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 됐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정리정돈을 해야 될까요? 네. 자료를 빨리 찾기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한테 제발 방 정리 좀 하고 살아라 라고 하죠. 나는 내 물건을 잘 찾을 수 있어요. 널브러져 놔둬도 어디 침대 밑에 구석대기에 놔둬도 나는 그걸 찾을 수 있다 그거죠. 근데 제3자가 그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냐 그거죠.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주면 또 라벨도 다 붙여놓으면은 누가 오든지 간에 원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컴퓨터 쪽에서 왜 자료 구조를 해야 되느냐? 자료를 컴퓨터 속에 잘 정리정돈을 해야지 정렬도 빠르게 할 수 있고 또 검색도 빠르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그러죠. 왜 속도가 빨라야 되나요? 컴퓨터의 생명은 뭐예요? 빨라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 정말 미어 터지도록 느린 거예요. 그럼 속 터지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컴퓨터를 사려는 건 뭐예요? 빠르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컴퓨터도 자료를 잘 정리정돈을 해야지 조금 속도를 빠르게 할 수가 있고 원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잘 분류하고 구성을 해서 저장하고 처리하는 그런 모든 작업들을 말을 해요. 이게요. 네. 그래서 자료를 조직화하고 구조화시켜서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데이터 값들이 연산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조직화해 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정리정돈 해주는 것이 바로 자료 구조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 피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자료 구조는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네. 크게 선형 구조라고 비선형 구조로 나눠요. 자, 그래서 선형 구조에는 종류가 4개가 있어요. 리스트, 스택, 큐, 대큐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리스트에는 이제 또 우리가 선형 리스트, 연결 리스트 우리가 이제 많이 배우는 이제 배열이 바로 리스트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C 언어 할 때 또 배열을 배우잖아요. 그런 내부적인 자료 구조의 개념이고 스택 구조, 큐 구조 우리가 또 자세히 다루게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형 구조에는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일명 4가지다라고 하는데 비선형 구조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2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네, 트리 구조와 그래프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만 가지고도 문제가 나오죠. 어떻게? 다음 중 선형 구조가 아닌 것은 그럼 여러분은 선형 구조는 종류가 4개나 되고 비선형 구조는 2개밖에 안 되죠. 뭘 외우겠어요? 예, 비선형 구조를 외우겠죠. 그래서 우리 외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비선형 구조, 이 화면이 넘어가기 전에 비선형 구조 2가지, 트리, 그래프 일단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제 여기 첫 번째 보면 리스트가 있었죠. 리스트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리스트라는 것은 이제 자료를 이제 나열한 목록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나열되어 있는 구조를 리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험에 합격을 하고 이제 여유가 있어서 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어디 여행을 갈까 고민이 되죠. 아, 여행 리스트 좀 한번 뽑아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맛집 투어를 하고 싶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 맛집 리스트도 뽑아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리스트는 이렇게 자료를 나열한 것을 우리는 리스트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선형 리스트를 한번 보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선형 리스트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거는 배열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배열. 그래서 선형 리스트의 가장 큰 거는 배열이고, 이 배열은 연속된 공간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연속된 공간에 배열을 저장이 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시켜 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 여기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을 시켰어요. 숫자는 임의대로 그냥 저장을 시켜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간에 비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영화관에 가가지고 이제 여기에 좌석에 착석을 하게 돼요. 우리 반 30명이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선생님이 표를 끊어왔죠. 그래서 무조건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들어가야 돼요. 저 여기 안 앉고요. 여기 안 앉고 여기 앉을래요. 그런 거 안 돼요. 반드시 앞에서부터 다 채워가야 돼. 빈 공간 없이 이렇게 다 채워가야 되는 방식이 바로 배열이다. 선형 리스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자료 구조가 되고 기억 공간 이용 효율이 높아요. 공간의 이용 효율이 높다. 공간의 이용 효율이 높다라는 것은 뭐예요? 다 채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요. 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데 모든 좌석이 앞에서부터 다 채워졌어요. 그럼 이거는 공간을 잘 활용했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공간의 이용 효율이 높다라는 의미고,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삽입 삭제할 때 문제가 돼요. 삽입 삭제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삽입과 삭제가 불편하다. 자, 왜 불편하냐? 중간에 비워둔 좌석이 없다고 그랬죠. 우리 반 30명이 왔는데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앉고 7번인데 8번, 9번, 10번을 앉아야 되는데 10번이 잠시 화장실을 갔네요. 그럼 10번 좌석 비워두면 되나요? 안 돼요. 얘는 무조건 다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없는 학생 일단 빼고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이렇게 해서 30명이 쭈르르 앉았다라는 거예요. 네, 10번이 딱 돌아왔네요. 돌아와서 맨 끝에 앉으면 좋을 텐데 자기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여기 앉겠다는 거예요, 여기. 네, 그러면 어떠세요? 여기 11번부터 30번까지 다 일어서 가지고 옆좌석으로 한 칸씩 이동해 줘야 돼요. 어때요? 삽입 삭제를 할 때 이동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 다 일어서야 되는 거, 삽입할 때. 그러다가 이제 15번 학생이 저 배 아파서 집에 갈래요. 먼저 갈래요. 그랬어요. 15번이 나가요. 그러면 이 빈자리, 이거 자리 비워두면 되느냐? 안 돼요. 얘는 무조건 다 채워져야 돼요. 그럼 16번부터 30번 학생들이 모두 일어서 가지고 자리를 하나씩 다 땡겨줘야 되는 거예요. 몇 명이 일어서요? 많죠. 그래서 이런 삽입과 삭제가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은 공간의 이용 효율이 좋아요. 단점은요, 삽입과 삭제가 너무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불편한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가 5개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일단은 공부를 해 나가는 개념이니까 5개의 짧은 데이터를 가지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반만 해도 30명이 되고 또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만 해도 엄청나죠. 그 학생들을 상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삽입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삽입. 어디다가 삽입 가장 좋을 때, 가장 편할 때 삽입, 공간이 5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디에 삽입할 때가 제일 많이 사람들이 이동을 해요? 여기에다가 첫 번째 위치에 내가 들어가겠다 할 때 가장 힘들죠. 그러면 몇 개의 데이터가 이동을 해야 돼요? N개의 데이터가 이동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가장 안 좋을 때는요. 가장 좋을 때는요. 내가 5번 자리 들어갈래요? 그럴 때. 이럴 때는 이제 5번에 앉아있는 사람만 뒤로 밀려나면 되죠. 그래서 얘는 자, 한 번의 이동이 있으면 돼요. 한 사람만 이동해 주면 돼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1, 2, 3, 4, 5번의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맨 앞에 이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1, 2, 3, 4, 5 다섯 사람이 다 일어서 가지고 뒤로 하나씩 물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의 이동이 일어나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5사람의 이동이 일어나죠. 10사람이다. 그러면 10번의 이동이 일어나죠. 데이터가 n개다. 그러면 n번의 이동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 맨 앞에, 여기 맨 뒤에 5번 자리에 들어갈래요? 그랬어요. 그러면 얘 한 사람만 이동해 주면 되죠. 그래서 삽입을 할 때 평균 이동 시간은 2분의 n 플러스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평균이죠. 평균 이 정도 될 거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삭제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데이터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가장 좋을 때는 어때요? 맨 끝에 있는 학생이 집에 갈 때죠. 맨 끝에 있는 학생이 집에 갈 때는 어떠세요? 어느 누구도 안 일어나도 돼요. 0번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번 학생이 집에 가겠다라는 거. 1번 학생이. 예, 얘가 집에 가겠다. 그거 몇 명이 일어서야 돼요? 하나, 둘, 셋, 4명이 일어서야 되는 거죠. 4명. 이렇게. 4명. 그럼 데이터가 n개일 때, 데이터 5개일 때 4명이 일어서니까 데이터가 n개일 때는 n-1명이 일어서겠죠.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삭제를 할 때는 평균 이동 횟수가 2분의 n-1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평균 이동 횟수는 바로 그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열의 개념은요, 배열을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배열에 이제 첨자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A라는 이제 제대로 표현해 볼게요. A라는 배열이 있다. 그럼 이제 여기다 방을 구성을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5개의 방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때의 A는 대표적인 이 배열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배열명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럼 얘는 몇 번째 방인가요? 라고 했을 때, 첨자는 여러분이, 프로그램 언어마다 첨자의 시작 지점은 달라요. 어떤 것은 0부터 시작하고, 어떤 것은 또 1부터 시작해요. 네, 우리가 배우게 될 C 언어나 자바 언어는 첨자를 몇부터 시작하게요? 그럼 바로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를 하냐면 A의 0번째 방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는 1번 방이에요. 얘는 2번이에요. 네, 얘는 3번이에요. 얘는 4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1차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원입니다. A는 배열명이었고, 가로와 가로 사이에 써진 얘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첨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배열명이 무엇이고 첨자가 무엇이고 일단은 되었죠. 이거는 1차원이었단 말이에요. 2차원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보통 2차원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재에는 3행, 4열이죠. 네. 그래서 총 행이 3개가 있고 열이 4개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여기 표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A의 0행, 0열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래서 얘는 0행이 되고 1행이 되고 얘는 2행이 되는 거죠. 얘는 0열이 되는 거죠. 1열이 되는 거죠. 2열이 되는 거죠. 3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2차원 모양은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2차원이다 라고 해주는 거고, 이런 주격장치에 들어갈 때는 어떠세요? 주격장치는 어때요?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에 0행 0열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A에 0행 1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0행 2열이 들어간 거예요.
A에 0행 3열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A에 1행 0열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이 행이 다 채워지고, 이 행이 다 채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1행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2행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주격장치에서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기억장치에 들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행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됐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이게 3행 4열짜리 이제 배열이에요. A라는 배열명이고 안에 이제 첨자가 이렇게 써져 있죠. 이렇게요. 네. 자, 배열의 위치를 한번 잡아보자라는 겁니다. 시언어다라고 했고, 굳이 여기서 시언어다라고 밝힌 이유는 뭐냐면, 첨자가 0부터 시작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자 그렇게 한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여기서 A의 3행 4열 총 개수입니다. A의 3행 4열. 자,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셋, 넷. 3행 4열로 이루어진 배열이다라는 거고, 시작 주소가 200이에요. 여기가 200. 그러면 하나당 하나씩 들어간다 그랬죠. 얘가 200이니까 얘는 뭐겠어요? 201번지, 202번지, 203번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1행 3열, 1행 3열은 몇 번지에 들어갈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203번지. 그래서 해보면 되죠. 204번지, 205번지, 206번지. 207번지에 들어가겠군요 라는 거죠. 이 순서를 알고 싶다면. 그래서 하나의 행이 다 채워지고 그 다음 행 들어가고 그 다음 행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표시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문제에서 단위가 크게 나올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120행에 130열이 있는데 이것은 몇 번지에 들어갈까요? 그럼 또 그림 그려가지고 다 이렇게 일일이 써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런 공식도 있어요. 네. 배열의 위치가 이 장소를 알고 싶은 거죠. 근데 배열의 크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얘는 몇 번째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딱 이렇게 곱해요. L 곱하기 I 더하기 J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배열의 위치를 뭘 알고 싶은 거예요? 1,3, 1행 3열의 값을 알고 싶은 거죠. 근데 배열의 전체 크기가 얼마래요? 3행 4열로 이루어졌대요. 그러면 이제 4 곱하기 1을 해요. 4 곱하기 1 더하기 10. 3을 해요. 그럼 7이다 그거죠. 출발 지점의 주소가 얼마였죠? 200번지였잖아요. 그래서 200 더하기 7은 해서 207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될 텐데요. 알겠죠? 네. 그래서 혹시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그림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1행 3열의 값을 알고 싶다. 1행의 3열 값을 알고 싶다라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렇게 공식을 유도할 수도 있군요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형 리스트였다 그죠. 선형 리스트에서 여러분 기억할 거 배열 생각해 주면 되고, 네, 연속된 공간에 있어서 기억장치 효율은 좋다. 근데 안 좋은 건 삽입 삭제다 라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삽입 시 이동 횟수, 삭제 시 이동 횟수, 배열의 주소 구하는 거. 이거는 이제 한번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배열의 가장 큰 단점이 삽입 삭제가 어렵다였죠. 그럼 또 인간들이 연구를 하겠죠. 이 단점을 보완해서 어떤 구조를 만들면 좋을까를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뭐가 되냐면 연결 리스트가 돼요. 연결 리스트. 네, 연결 리스트는 뭐냐면은요. 자, 삽입 삭제 시 데이터 이동이 필요하죠, 배열은. 근데 연결 리스트는 그런 이동이 필요 없어요. 링크된 값만 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면, 여러분이 A가 B를 가리키고, B가 C를 가리키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A가 B를 가리켰는데,
내 옆에 짝꿍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화관에 앉을 내 옆에 짝꿍을 가리키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B가 집에 가고 싶대요. 그러면 A가 C를 가리키게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만들면 된다라는 거죠. 네, 됐죠? 그럼 저렇게 구현을 해볼까요? 실제적으로 주격장치 이런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저장된 주소 위치고 이거는 내 친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네, 자, 문이라는 데이터 기억 장소가 있는데 얘는 70번째 일단 기억이 되어 있어요. 70번째. 근데 짝꿍이 누구냐? 누구를 가리키냐? 라면 20번째를 가리키는 거예요. 20번째에 누가 있나요? 라고 이제 살펴보는 20번째에 누구 있느냐? 그랬더니 해가 있어요. 해. 그죠? 근데 얘는 또 친구가 누굴 가리키는 이 다음 사람 40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40번째에 누가 있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40번째에 누가 있는지 딱 봤더니 누가 있는 거예요? 0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얘는 다음 친구가 없대요. 이런 식의 개념이 바로 뭐다? 연결 리스트다라는 거죠. 연결 리스트. 이렇게요. 그럼 연결 리스트는 뭐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뭐 하려고 만들었어요? 뭐 하려고? 네, 삽입 삭제를 편리하게 하려고. 네, 그래서 가장 최대 장점이 뭐예요? 삽입 삭제가 편리하군요. 네, 됐죠? 네. 그런데 좀 문제점은 있죠. 문제점은 뭐가 있을 거예요? 또 여기서 무슨 개념이 나와요? 포인터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내 친구가 몇 번째 있을까 가리키는 이제 포인터라는 개념이 되죠. 다음 노드를 이제 가리키게 됩니다. 근데 좀 문제점은 뭘까요? 기억 장소의 낭비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주기억 장치에 이만큼이 내가 데이터가 저장될 공간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데이터는 이만큼만 저장해야 되고 여기는 친구를 가리키는 주소로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삽입을 한번 해볼까요? 삽입 삭제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네. 자, 이런 연결 리스트가 있어요. 이런 연결 리스트가 있는데, A가 C를 가리키고, C가 이제, 누구를 가리키겠죠? 50번째 있는, 이제, 바꿀까요? 네, D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근데 중간에 B를 삽입하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 친구들은 이동 없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라는 거죠. 여기다 삽입하겠다 그죠. B가 40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걸 바꿔버리는 거죠. 얘는 20을 가리켜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여기다가 40을 넣어버리는 거죠. 그럼 40이 어때요? 얘를 가리키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데이터를 삽입할 수 있어요 라는 거죠.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삽입을 했으니까 뭐를 할 것 같아요? 네, 삭제를 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그죠? 이렇게. 자, 여기도 자, 우리가 D로 바꿀까요? 네. 자, B를 삭제를 하래요. 그러면 A가 누구를 가리켰어요? A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20번째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래서 20번째 BB가 들어있었는데 얘를 지우고 싶다 그거죠. 그럼 여기 링크를 끊어버리면 되죠. 끊어버리면 얘가 어떠세요? 낙동강 오리알이 되니까 얘가 누구를 가리키게 해주면 이렇게 가리켜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20이라는 것을 뭘로 바꿔주면 돼요? 40으로만 바꿔주면 되겠군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삭제가 얼마나 편해요? 끝에 있는 포인터만 바꾸면 되니까 편리하죠. 그래서 삽입 삭제가 편리한 게 뭐다? 연결 리스트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연결 리스트의 장점, 최대 장점 여러분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뭐다? 네, 삽입 삭제가 좋다. 삽입 삭제가 편리하다. 네, 희소 행렬을 표현할 때 기억 장소 이용 요율이 좋다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장점, 네, 지금 뭘 하고 있죠?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네, 연결 리스트, 네, 장점, 네, 뭐였어요?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죠. 네, 삽입 삭제가 용이하다. 네. 이거 설명하려고 열심히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희소행렬 표현시 좋다라는 거죠. 네, 희소행렬 표시가 좋다. 희소행렬을 표현을 할 때 용이하다. 그럼 희소행렬이 뭐지? 라고 생각이 들죠. 네, 희소행렬은 뭐냐면 텅텅 비어있는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렬을 딱 표현을 할 때 원래는 자, 데이터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주격장치 1 들어오고 2 들어오고 3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제 행렬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데이터가 있는 개수보다 없는 개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0이에요. 이렇게. 네, 이 정도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가 이거 두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일반적인 이제 배열 형태라면 중간에 비어 있으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배열은 어떠세요? 0, 0, 0, 0, 1, 0, 0, 0 이게 맞나요? 0, 0, 1, 0, 0, 0, 1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연결 리스트는 어떠세요? 1이 있는 것들만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연결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해주면 되니까 이런 비어있는 데이터가 많은 희소행렬 표현할 때는 이제 연결 리스트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됐죠? 그 다음에 또 모든 것은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찾아보면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연결 리스트의 단점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연결 리스트의 단점은 일단 검색 속도가 느려요. 자, 이거는 배열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영화관에 딱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우리 반이에요. 이제 앞에서 영화가 열심히 상영이 되고 있어요. 우리 반은 여기서 앞에서 영화가 앞에서 이제 상영이 되어 있다 볼까요? 우리 반은 이렇게 번호 순서대로 앉기로 했죠. 무조건 번호 순서대로 앉아야 되죠. 그래서 자 9번 학생의 어머님이 찾아왔어요. 9번 학생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번호 딱 찾아가지고 앞에서부터 이렇게 찾으니까 9번 학생 여기 있어요 라고 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연결 리스트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1번 학생 여기 앉아있고 2번 학생 여기 있고 3번 여기 있고 4번 있고 5번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9번 학생 어머님이 찾아왔어요. 좀 찾으려고 그래요. 그럼 1번아 너 누구 가르치고 있니? 2번이요. 2번 누구 가르치고 있니?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야 되는 거죠. 링크 찾아서 가야 되죠. 그래서 검색 속도가 느린 편이고 또 하나는 단점에서 포인트별로 찾아가야 되니까 검색 속도, 검색 속도의 문제, 속도가 이제 느리다라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포인터의 공간이에요. 데이터만 딱 저장을 하면 좋을 텐데 다음 친구를 가리키는 포인터 공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개념이고 중간 노드가 끊어졌어요. 중간에 노드가 어떤 이유로 끊어졌어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데이터는 다 찾을 수가 없어요. 끊어지면 다음 노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1번이 누구 가르치고 있어요? 2번 가르쳐. 2번이 누구 가르치고 있어요? 3번이요. 3번아 너 누구 가르치고 있니?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9번 학생은 9번 찾기로 했죠. 우리가 9번 학생은 찾을 수가 없죠. 연결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단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겠죠. 단점 중에서 이거를 좀 해결을 하자. 중간 노드가 끊어져도 어떻게 데이터를 좀 찾을게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거를 원으로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원형으로 연결된 연결 리스트다라는 겁니다. 할게요. 그래서 연결 리스트는 계속 한쪽 방향으로만 연결을 했었잖아요. 근데 원형은 이게 원형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얘가 다음 데이터 이렇게 연결하고 이 마지막 데이터가 첫 번째 데이터를 가리키게 하자라는 게 원형 연결 리스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형으로 계속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하든지 간에 모든 노드에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뭘 생각을 했냐면 이중으로 연결을 시켜주자. 이중 연결 리스트다라는 게 있어요. 이중 연결 리스트는 이제 무엇이냐면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있는데 항상 우리는 다음 친구만 가르치고 누가 나를 가르치는지는 알 수가 없었죠. 내가 이 사람을 가르치고 이 사람이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를 가르치는지 알 수가 있죠. 왜 이런 것들을 우리 사람들은 만들까요? 네, 데이터의 손실을 최대한 막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손실이 됐더라도 이 연결이 어떤 이유로 끊어질 수 있겠죠. 0.000%라도 얘가 연결이 끊어지더라도 데이터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만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 연결 리스트도 하나 더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또 여러분이 뭘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원형 이중 연결 리스트라는 것을 또 만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만들고 방향을 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 끝에 것이 이거를 가르치게 하자. 또 얘가 이거를 가르치게 하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중 연결 리스트부터 바로 전에 이전 노드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를 가르치는지 선행 노드를 알 수가 있어서 양방향 검색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링크 포인터가 상실했을 때, 이 노드 포인터를 상실을 했을 때 누가 나를 가르치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역방향 포인트로 복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기억 장소는 어쩔까요? 네. 연결 리스트부가 포인트 공간 때문에 문제가 됐었죠. 얘는 어쩔까요?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죠. 양쪽에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기억 장치가 딱 이렇게 있으면 이 데이터를 원래 하나 다 써야 되는데 여기도 포인터 공간, 여기도 포인터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럼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될 공간은 어때요? 여기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이제 배열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선형 리스트, 연결 리스트 그런 건 이제 다 했고 이제 뭐를 들어가게 되냐면 선형 구조 중에서 스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택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요. 우리 자료구조 쪽에서 많이 나오고 또 저쪽 운영체제 쪽에서도 스택을 이용해서 이제 나오는 그런 게 있고 스택을 이용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것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선형 구조가 뭐지? 라고 아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형 구조는 일단은 자, 우리가 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료 구조를 배우고 있는 거죠. 자료를 어떻게 정리정돈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택 구조는요, 차곡차곡 쌓아요. 어디다가? 구멍이 막힌 통에다가 하나하나씩 쌓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봤어요. 구멍이 어디에만 있어요? 위에만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실제로는 다 주기억장치입니다. 그런데 스택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구멍이 한쪽으로만 뚫어져 있으니까 이리로만 들어올 수 있겠죠. 밑에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위에서만 차곡차곡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A 넣겠죠? 네, 넣어요. 이렇게 넣는 것을 우리가 이쁜 말로 푸시다라고 합니다. 푸시하세요 라고 하면 스택에다가 자료를 넣으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A 들어왔고 B 들어왔고 C 들어왔고 D 들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제일 밑바닥을 우리는 버튼이다 라고 그러고 가장 위에 있는 것을 탑이라고 그래요. 지금 몇 개 들어갔어요? 4개 들어갔어요.
그러면 탑 포인트는 4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몇 개 들어왔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꺼내는 방법은 어디에서 꺼낼 수 있어요? 밑에는 막혀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디서 꺼내는 거요? 위에서 꺼내는 거. 자, 꺼내세요. 네, 꺼내는 거. 꺼내는 것을 아주 예쁜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팝이라고 그래요. 팝. 꺼내세요 라는 거. 그러니까 꺼낼 때는 어디서부터 꺼낼 수 있어요? A부터 꺼낼 수 있어요? 못 꺼냅니다. 자, 이게 다 꺼내야지 A를 꺼낼 수 있죠. D 꺼내고 C 꺼내고 B 꺼내고 그 다음에 A를 꺼낼 수 있겠군요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 순서와 나가는 순서를 한번 적어볼까요? 네, 들어가는 순서 뭐부터 넣었어요? A, B, C, D 이런 순서대로 넣었다라는 거죠. 자, 꺼낼 때는 뭐부터 꺼내야 돼요? D부터 꺼내야죠. D 꺼내고요, C 꺼내고요, B 꺼내고요, A를 꺼냈다는 거죠. 딱 봤더니 들어갈 때는 A, B, C, D인데 나올 때는 D, C, B 순서가 바뀌었네요 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는 순서와 나가는 순서와 나오는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말로 뭐라고 쓸까요? FILO 구조다 또는 LIFO 구조다. I는 들어가다. insert, 이제 O는 output, 나오는 거다 그죠. F는 first, L은 last. first in, last out이다. 먼저 들어간 것이 나중에 나오군요. 자, LIFO는 무슨 뜻일까요? 자, 나중에 들어간 것이 먼저 나오군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스택 구조는 우리가 FILO 구조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는 LIFO 구조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모든 데이터의 삽입과 삭제가 한쪽 끝에서만 이루어지는 구조다. 맞죠? 마지막에 입력한 데이터가 나중에 먼저 출력되죠. 나중에 입력한 데이터가 가장 먼저 출력되는 LIFO 구조다. 데이터의 위치를 지정하기 위한 탑 포인터가 있다. 몇 번째다? 탑, 이렇게 탑 위치, 탑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들어간 걸 먼저 꺼내려는 이런 자료 구조는 어디서 응용할 수 있을까? 바로 복귀 주소 저장, 산술식 표현, 함수 호출 이런 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복귀 주소 저장, 함수 호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가 자, A라는 프로그램을 호출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A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수행을 하겠죠. A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복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A라는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또 B를 호출했네요. B. 그럼 B라는 프로그램 또 수행하는 거예요. B를 수행하다가 이제 또 C를 호출하네요. 이렇게. 자, 했죠. 네. 그죠? C에서 또 D를 호출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호출된 순서는 뭐였어요? A 호출했죠. B 호출했죠. C 호출했죠. D 호출했어요. 이제 돌아가고 싶어요. 이제 했어요. 복귀하는 거죠. D에서 또 복귀를 하는 거죠. D에서 C로 복귀하고 C에서 이제 이렇게 복귀하고 이렇게 복귀하는 거죠. 복귀는 누구부터 하는 거예요? D부터 하는 거죠. D부터 C, B, A 순서가 되는 거죠. 어때요? 네, 같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인터럽트의 복귀 주소 저장, 그 다음에 함수 호출 이런 데서 사용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삽입, 데이터에서 삽입과 삭제가 일어나는 곳의 이름이 무엇이다? 바로 탑이다. 가장 높은 곳의 이름을 우리가 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위에서 푸시 작업과 팝 작업이 일어나는 거죠. 삽입과 삭제 작업이 일어나는 곳, 그곳의 이름은 바로 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위치를 파악하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제 크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주격장치의 크기가 있죠. 실행해야 될 프로그램은 다 주격장치에 올라와야지 우리가 실행을 할 수가 있죠. 주격장치에 올라오지 못하면 해당되는 프로그램은 실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어코 주격장치에 올리려고 또 여러 가지 기법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택에 딱 4개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또 다른 데이터가 들어오려고 애를 써요. 네, 그러면 들어올 수 있나요? 없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오버플로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탑이 4개밖에 못 되는, 데이터 4개밖에 못 들어오는데 4개밖에 못 들어오면 뭐라는 소리예요? 탑이 사라는 소리죠. 그때 또 데이터가 들어오려고 한다. 못 들어와요. 오버플로우예요. 너 들어오면 이제 우리는 넘쳐요. 라고 말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삽입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말로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탑이 사니까 더 이상 들어오면 오버플로우가 일어나,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이거를 컴퓨터한테 말을 해줘야죠. 프로그램으로 넣어야죠. 그래서 탑이 쌓이면 더 이상 데이터 막지 마, 데이터 받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알고리즘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컴퓨터한테 이제 명령어를 넣어 놓을 거냐라는 겁니다. 네. 삽입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 A, B, C, D가 있어요. 탑은 4예요. 이렇게요. 그런데 또 데이터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데이터가 들어오는 순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들어오게 되냐면 일단 우리가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자리가 있는지 봐야 되겠죠.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자리 확보를 먼저 해야지 돼요. 여러분이 이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 1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좌석인데 100명이 남아있을 때만 들어가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빈자리가 있는지 살펴보고 빈자리가 있으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보세요. 자, 탑의 스택 구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지금부터 A라는 데이터가 들어오려고 해요. 아무도 없었을 때는 탑은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탑은 0이었다라는 거죠. 데이터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럼 제일 먼저 뭐를 해줘요? 탑은 탑 플러스 1을 하는 거예요. 탑은 이제 0이었는데 1이 됐어요. 1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삽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탑은 하나 증가시켜주고 나서 그 다음에 삽입을 하는 거예요. A 넣었어요. 같은 방식으로 T가 2가 돼서 B를 넣었어요. T는 3이 되어서 C를 넣었어요. T는 4를 넣어서 D가 됐어요. T는 5가 됐어요. 들어올 수 있나요?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막을 거냐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물어봐야죠. 데이터가 N개밖에 못 들어와요. 4개밖에 못 들어요. 탑을 하나 증가시켰더니 N보다 커버리네. 이러면 어때요? 데이터 더 받으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예요. 탑은 탑 플러스 1을 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데이터를 삽입하면 될 텐데 탑을 하나 증가시켰더니 N보다, 여기 4개였죠. 4보다 커버렸네. 즉 들어올 개수 N보다 커버리네. 탑이 N보다 커버리면 뭐다? 막아라.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단다. 이게 바로 오버플로우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마감됐어요. 더 이상 못 들어와요. 라고 알려주는 게 오버플로우다라는 거죠. 아니면 어째요? 그게 아니라면, 자, N보다 큰 게 아니라면 그냥 그대로 데이터 삽입해주면 돼요. 데이터를 탑 포인트에 삽입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스택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탑은 탑 플러스 1을 하는 거죠. 탑은 탑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데이터를 삽입을 해주면 돼요. 여기만 뺑뺑 돌아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를 걱정해 줘야 돼요? 넘치는 걸 걱정해 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항상 판단을 해줘야 돼요. 탑을 하나 증가시켜주고 나서 탑이 N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if 조건 then yes이면 여기를 수행을 하고 else 거짓이면 아니면 no이면 저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이거를 수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이걸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기억해야 돼? 이 알고리즘을 다 기억해 주면 좋은데 어쩔 때 오버플로우가 일어난다? 탑이 N보다 컸을 때 오버플로우가 일어나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자, 알고리즘이 그냥 어렵다가 아니라 하나씩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그럼 이제 삽입을 봤으니까 이제 삭제를 봐야 돼요. 삭제. 네. 삭제도 어디서 일어나요? 탑에서 일어나요. 탑에서. 그럼 볼까요? 자, 삭제를 한번 볼게요. 자, A, B, C, D 4개가 되어 있어요. 탑 포인트는 4인 거죠. 삭제하겠다. 삭제하면 돼요. 삭제. 그러면 탑은 어떻게 되죠?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줄어들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뭐를 볼 거냐면 이걸 볼게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삭제하는 거예요. 이거 삭제. 이거는 삭제라고 봐주면 돼요. 삭제. 삭제를 하고 탑을 하나 감소시켜 가면 돼요. 그냥 평상시 때는 이것만 계속 돌려주면 되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것만 계속 돌려주면 돼요. 삭제했으면 탑은 줄어들어요. 자, C 삭제했어요. 탑은 줄어들어요. B 삭제했어요. 탑은 줄어들어요. 그렇죠? 네, 순서가 잘못했죠?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A, B, C, D가 있어요. 이렇게요. 현재 탑은 4인 거죠. 그러니까 삭제, D를 삭제하세요. 없어졌죠. 그럼 탑은 얼마예요? 3이죠. 이렇게. 자, C를 삭제하세요. 삭제했어요. 그럼 탑 포인트는 줄어들죠. 2. 탑이 2인 상태에서 B를 삭제하세요. 네, 탑은 뭐가 돼요? 1이 되는 거죠. 탑이 1인 상태에서 A 좀 삭제하세요. 그럼 탑은 뭐가 돼요? 0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주면 되죠. 삭제 알고리즘은. 데이터 삭제하겠다. 탑은 하나 감소하겠다.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삭제를 하다 보니까 없어요. 다 지우고 없어요. 탑이 0이에요. 근데 또 삭제하세요라는 명령어가 내려왔다 그거죠. 그럼 뭐죠? 삭제할 거 있어요? 없어요. 삭제할 것 없는데 자꾸만 삭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필요 없는 명령어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막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탑이 0이면 삭제할 것 없어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이 있는 거죠. 탑이 만약에 0이라면 삭제할 거 없다라고 말을 해라. 그죠? 0이 아니면 그냥 이거 계속 돌려서 삭제 작업을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삭제할 것 없어요 라는 게 바로 뭐냐면 언더플로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죠? 그래서 이 스택에서 삽입 알고리즘과 삭제 알고리즘에서 이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삽입은 어쩔 때 오버플로우가 어쩔 때 일어난다. 탑이 n보다 클 때 일어난다. 기억해주고 삭제에서 언더플로우는 어쩔 때 탑이 0이었을 때 언더플로우가 일어나요 라는 거예요. 됐죠? 거기까지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해줘야 될 게 이제 뭐냐면 이런 스택을 어디에 또 활용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산술시계, 산술 계산식에서 또 우리가 이용한다라고 그랬죠. 그럼 산술식에서는 어떻게 이용을 할까라는 건데요. 3가지 방식의 표현법이 있어요. 이 표현법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A 더하기 B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 인간이 편리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중의식이다라고 그래. 중의. A 더하기 B를 하겠다. A 더하기 B에서 이제 인픽스 방식이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죠. A 더하기 B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연산자예요. 그래서 연산자를 어디에다 놔두냐에 따라서 3가지 방식으로 말을 한다 그거죠. 지금은 어떠세요? 그냥 데이터 2개만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주 복잡한 수식이 나왔을 때도 우리가 3가지 형태로 변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운데 있는 방법을 봤으니까 앞에 나오는 방법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전위식. 뭐가 앞에 나온 거? 앞전자를 써가지고 연산자가 앞에 나온 것이다. 앞에를 이제 우리가 프리를 써가지고 프리픽스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뒤에 나오는 거 후위식. 네. 자, 후위식은 연산자가 뒤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포스트피스 방식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술식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요. 네, 됐죠?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 인간이 많이 쓰이는 것은 중위법입니다. 중위법. 그러면 이제 여러분 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거는 어때요? 연산자가 다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 돼요? 네, 중위식이 되죠. 그럼 이제 전위식으로, 후위식으로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한번 네, 그대로 써가지고 한번 우리가 볼게요. 네. 네. E 더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한번 써보세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주냐면 연산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로를 해요. 연산자 우선순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연산자 우선순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연산자 우선순위 뭐부터 계산을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가로가 있으면 가로를 하죠. 그 다음에 뭐를 하냐. 산술식만 한번 볼게요. 네, 거듭제곱을 처리를 하죠. 그 다음에 뭐죠? 곱하기나 나누기가 있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가 있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죠. 더하기 빼기를 같이 있으면 어때요? 왼쪽부터 처리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런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이런 거 나오죠. 2 더하기 2 곱하기 2가 얼마인가요? 라는 거죠. 그럼 순간적으로 8이에요 라고 대답한 친구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네, 더하기와 곱하기가 있으면 뭐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네, 곱하기를 먼저 계산하는 거죠. 그럼 4가 되죠. 4하고 2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 6이에요. 이렇게 답이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대로 가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요. 됐죠? 이제 가로를 해볼까요? 그래서 뭐부터 계산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로 있나 봐요. 없죠? 그럼 거듭제곱 있나 봐요. 없죠? 그럼 이제 곱하기 나누기를 찾아요. 왼쪽부터 찾아야 되겠죠? 자, 여기에 곱하기가 있어요. 됐죠? 그럼 또 어디 있어요? 여기에 또 곱하기가 있죠? 네. 또 어디가 있어요? 여기에 곱하기가 있어요. 이렇게 일단 먼저 처리해야 될 거를 가로로 묶어요. 됐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거 찾아야지. 그럼 이제 곱하기 했어요. 그 다음 이제 더하기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은 이렇게 더하기를 해요. 됐죠? 이거 앞에서부터 처리하는 거니까 더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빼기를 해야죠. 그래서 빼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빼기 표시 여기까지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더하기 처리해줘야 되겠죠? 예, 더하기 처리해주면 연산이 끝나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할 일은 연산자 우선순위대로 이렇게 가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엔 어때요? 연산자를 이제 어디다 보내느냐, 그게 관건이 됩니다. 전위식은 연산자를 어디로 보내요? 왼쪽으로 보내고, 후위식은 연산자를 어느 쪽으로 보내요? 뒤로 보내면 이제 끝나는 거죠. 네. 그러면 전위식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나누기는 어디에 해당되는 가로가 되는 거예요? 나누기. 그죠? 빨강색 가로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로, 이것을 연산자를 어디로 보내요? 앞으로 보내요. 됐죠? 보냈어요. 조금 이따 잘 읽어보면 되니까 여기에 이제 나누기가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가로에 이 더하기 표시는 노란색 가로 앞으로 보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떤 가로예요? 파란색이죠. 파란색 가로 앞으로 보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는 빨간색 가로로 보내면 되죠. 네. 그다음 얘는 어때요? 전체 가로죠. 전체 가로 쭉 멀어요. 이쪽으로 보내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얘는 이 가로죠. 이 가로에 앞으로 보내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제 보내온 연산자를 가지고 순서대로 써주면 되겠죠. 써볼까요? 자, 여기에 뭐가 왔나요? 한번 살펴보세요. 더하기가 왔죠? 여러분 더하기 써요. 자, 여긴 누가 왔어요? 네, 여기서 빼기가 왔군요. 이렇게. 자, 여긴 누가 왔어요? 보세요. 더하기가 왔군요. 자, 여긴 누가 왔어요? 나누기가 왔군요. 그럼 얘 나가버렸죠? A, B만 남았죠? A, B를 써요. 그렇죠? 자, 여기 더하기 나갔죠? C가 남아있군요. 써요. 자, 여기 누가 왔어요? 얘는 나갔고 여기에 곱하기가 왔군요. 네. 여기 뭐가 있어요? D가 있어요. 얘는 뭐가 있어요? E가 있어요. 됐죠? 얘는 나갔고 여기에 뭐가 왔어요? 곱하기가 왔어요.
됐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A가 있어요. 여기에 C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이게 이제 된 거죠. 예, 한번 여러분 교재하고 비교해 보세요. 맞게 되었나? 자, 맞았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전의식 표현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후의식 해볼까요? 후의식. 후의식은 같은 방법인데 연산자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네, 오른쪽으로 보내는 거죠. 해볼까요? 네. 그러면 자, 여기를 이제 저는 재탕하기 위해서 여기만 샥 지워주면 되죠. 이렇게. 자, 연산자 우선순위별로 가로를 한다. 거기까지 이제 개념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자, 이제 오른쪽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슬래시는 빨강색 가로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뒤로 보내라 그거죠. 자, 여기 더하기는 노란색 가로니까 노란색 가로 뒤로 보내기. 됐죠? 자, 이거는 어디 가로가 돼요? 파란색 가로죠? 그래서 이거를 파란색 가로 뒤로 보내기.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는 어때요? 전체 가로죠? 전체 가로 뒤로 보내기. 네. 그다음에 여기 곱하기는 어때요? 빨간색 가로 뒤로가 되죠. 이렇게 보내기만 하고 순서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순서대로 써볼까요? 네. 그래서 A 오죠? B 오죠? 자, 얘 나갔어요. 1이 나갔어요? 이거 써주면 되죠. 얘는 없죠? C 써주면 되고. 여기 누구 왔어요? 네, 더하기가 왔어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얘 나갔고, 여기 누구 있어요? D가 있어요. 이거 안 했네요. 이거는 빨간색 가로 뒤로 보내면 되죠. 여기 2가 왔어요. 네, 빨간색 가로 뒤에 곱하기가 왔어요. 여기 누구 왔어요? 네, 빼기가 있죠? 자, 얘 나갔죠? A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나갔고, C가 있죠. 자, 여기 누구 왔어요? 덜이 있어요. 여기 누구 있어요? 네, 더하기가 있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주면 이게 바로 이제 후의식 표기 방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틀린 데 없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예제 한번 볼까? 이렇게 하는 방법 알았으니까 우리가 또 몇 번 해보면 되겠죠? 자, 네, 후의식을 연산하시오. 이렇게 생긴 거를 후의식으로 표현하십시오라고 그랬는데 그 앞에 문제가 있군요. 그죠? 네, 그 앞에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 그래서 수식을 쓰고 연산자 우선순위로 가로를 하고, 네, 써주면 되겠죠.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자, 첫 번째입니다. A 더하기, 네. 자, A 더하기 B 빼기 C 그랬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곱하기, D 나누기 2를 하시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수식 잘 썼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잘 썼어요. 자, 연산자 우선순위로 가로를 묶어서 한 번은 전위법, 한 번은 후위법으로 우리가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뭐부터 계산해야 되죠? 네, 가로가 있군요. 네, 가로를 제일 먼저 해줘야 된다. 그죠? 가로, 이렇게 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거듭제곱 없어요. 곱하기 해야 되겠죠? 자, 곱하기가 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가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나누기가 있군요. 네, 나누기도 해야 되겠죠? 이게 너무 좁아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A 더하기 이렇게 써놓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요? 마지막 더하기 가로 더하기 해주면 되는군요. 자, 이렇게. 자, 여러분도 연산자 우선순위별로 가로를 했겠죠? 보내볼까요? 네. 먼저 전위법 할까요? 자, 해당되는 가로 왼쪽으로 보냅니다. 왼쪽으로. 자, 왼쪽으로, 네, 그 다음에 왼쪽으로. 됐죠? 다 됐죠? 네, 써볼까요? 네, 여기에 더하기 왔어요. 자, 여기에 A가 왔어요. 자, 여기에 나누기가 왔어요. 여기에 곱하기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 빼기가 있어요. B가 있어요. C가 있어요. D가 있죠? D가 있어요. E가 있어요.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래서 전이한 결과 더하기 A 나누기 별 빼기 B, C, D 됐죠? 자, 후위법 할게요. 후위법 한 번 더 써볼까요? 우리가 A 더하기 네, B 빼기 C 곱하기 D 나누기 2라는 수식을 다시 한번 썼습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얘도 한번 연산자 우선순위별로 해볼게요. 자, 이게 첫 번째 값이 된다라고 그랬죠? 첫 번째. 그 다음에는 곱하기니까 곱하기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그죠? 나누기. 자, 여기 나누기. 이렇게 되죠. 됐죠? 네. 마지막 더하기.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연산자를 이제 어디로 빼야 되죠? 뒤로 빼야죠. 뒤로. 하나씩 빼겠습니다. 자, 노란색에 관련된 거 이렇게 뺐어요. 자, 그 다음에 빨강색. 이거죠? 빨강색. 이 나누기 파랑색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연산자 뒤로 빼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써볼까요? 네. 지금 무슨 법에 대해서 여러분 하고 있어요? 네, 후위법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A 썼어요. 네, 됐죠? 자, 나갔고 B 있네요. B. 자, 나갔어요. C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왔어요? 빼기 왔어요. 자, 얘 나갔어요. D가 있어요. 여기 뭐 있어요? 곱하기 있어요. 나갔죠? 네, 2가 있어요. 여기 뭐 있어요? 슬래시 있어요. 여기 뭐 있어요? 더하기 있어요. 자, 이렇게 후위법으로 표시를 한 게 이런 결과가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왜 이걸 굳이 두 번 해서 보여주는 거냐면, 여러분 이제 객관식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식을 보여주고 전위법으로 표현한 것은 또 후위법으로 표시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럼 전위법은 일단 뭐가? 연산자가 일단 앞에 나오게 되어 있죠. 네, 이걸 찾는 거죠. 연산자 무조건 앞에 나와 있는 걸 찾는 거고, 후위법은 연산자가 어디에 나와 있는 거요? 뒤에 나와 있는 것부터 먼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먼저 답을 찾고 이제 또 이렇게 문제를 자세하게 풀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할만하죠. 연산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꾸는 방법 할만할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음번에 있는 스택을 이용한 후위식의 연산이 됩니다. 이 연산 수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스택 구조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자. 그런데 후위식으로 연산을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 수식을 가지고 후위법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 빼기 C를 일단은 후위식으로 바꿔보세요. 연산자 우선순위. 자, 이거 먼저 처리하죠. 그 다음에 이거 먼저, 이거 처리하죠. 후위식이니까 뒤로 빼는 거죠. 자, 뒤로 뺐어요. 네, 뒤로 뺐어요. 이렇게. 그럼 순서대로 적으면 어떻게 돼요? A 적죠. 얘 빠져나갔죠? B 남아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A, B 됐어요. C 나갔죠? 네, C 있죠? 빼기 나갔어요. 여기 있죠? 곱하기 여기가 있죠. 자, 일단은 후위법으로 표기를 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A, B, C 빼기 별. 자, 이거를 이제 스택에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도 중요해요. 자, 이쪽에 있는데 제일 먼저 A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 A 들어왔죠? 두 번째는 B가 들어왔어요. A가 있는 상태에서 누가 들어왔어요? 자, B가 들어왔어요. 됐죠? 여기까지. 자, 자, 이렇게 A, B가 있는 상태에서 누가 들어왔어요? 네, C가 들어왔어요. 됐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빼기 표시가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후위식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자, 후위식에서 자, 데이터, 연산자를 만나면 얘가 계산을 해요. 연산을 해요. 연산 후에 다시 스택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빼기 표시를 만나게 되면 연산자 두 개를 꺼내요. 꺼내가지고 둘이 빼기 연산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A 값이 있고 B 빼기 C를 한 결과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자, 여기서 A 값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A가 3이고 B가 얼마예요? B가 4고 C가 2다 그랬어요. B 빼기 C 한 결과 뭐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2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2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들어온 값은 이제 2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걸 또 그려볼까요? 네. 그럼 실제적으로 A가 있고 이제 2가 들어온 상태죠. 이렇게. 네.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곱하기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곱하기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데이터 연산자다. 그럼 이거 두 개를 빼가지고 연산된 결과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다는 A 곱하기 2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A가 얼마였어요? 3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6이라는 결과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스택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결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6이라는 값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되겠나요?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스택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Q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